안녕하세요. 상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할 때 자리 한 칸을 찾아서 빙빙 돌고 또 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칸 빈 자리를 찾았을 때 큰 행운을 만난 것 같죠. 비좁은 공간에 차를 밀어 넣으면서도 짜증은커녕 오늘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 기회란 바로 그런 공간이죠. 자리 하나 없었지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는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기회는 마지막 빈자리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기회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법이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갔는데요. 최근에 유가 움직임 많이들 보고 계시죠. 다행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또 휴전에 합의되면서 국제유가는 진정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또 물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란의 경우에는요. 서구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주요 산유국이죠. 그리고 그 회원국 가운데 생산량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또 유가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란이 아니고요. 오펙 회원국 가운데 석유 생산량 1위 국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위 국가. 이란은 아니고요. 이라크도 아니고요. 어떤 나라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오일머니 하면은 이 나라부터 떠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석유 산업에서 서비스업 또 4차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죠. 특히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자국 리그로 불러들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 나라에서 손짓을 하고 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영입설까지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나라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나라 이름이 참 길기도 합니다. 예.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555님이 베네수엘라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인데 기술력, 이게 뭐 석유를 퍼낼수록 또 오히려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또 국제 제재,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도 받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매장량만 많고 생산량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베네수엘라보다 나라 이름이 조금 더 길어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증시, 환율, 코인 시장 일제히 안정세에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속도를 내기 시작한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소식.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첫 한미 고위급 통상 당국자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휴전 이후에 우리 기업들 상황 그리고 국제유가 향방을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내놨죠. 이 예약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요즘 주변에서 증시 이야기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뭔가 이란, 이라크 사태가 더 확산되지는 않았었고 오늘 출발 사항도 좋고요. 네, 사실은 지금 그 증시가 많이 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은 상황이었었는데 이스라엘, 이란 이 중동의 이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큰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여러모로 지금 국내 증시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요. 글로벌 경기 상승 기대감이 조금 돌면서 1% 넘게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
지수는 1.19%, 그리고 S&P 500은 1.11%, 나스닥은 1.43%가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출발이 지금 뭐 시작됐는데 지금 장 시작부터 코스피도 한 0.5% 안팎,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0.12%이 정도의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3,100 거의 한 20선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조금 다시 상승폭 내주고 있네요. 네, 3,119 정도 약간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3,1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도 800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그 전날만 해도 굉장히 뭐 팔자 분위기였었는데 네. 9천억 원 넘게 지금 매수로 돌아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잠시 동안 상승세가 좀 주춤했던 건데 이게 긴장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기존의 방향성대로 다시 좀 흐름을 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래 대금도 늘고 있죠. 네, 지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거래 대금이 약 27조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대체 거래소인 이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대금이 약 14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제 오후에만 41조 가량이 증시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2023년 7월 이후에 약 1년 11개월 만에 거래 대금 40조 원대를 기록을 한 거고요. 한국거래소가 시간외 거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도 애프터마켓 오후 3시부터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이루어지는 애프터마켓까지 다 합치게 되면 거래 대금은 더 클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거래 대금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저항선인 지금 3,000선을 넘어갔고 지금 3,100선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밸류에이션 확장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실적에 기반해서 그 주식 주가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좀 미래 기대감, 유동성,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주식 평가를 지금보다 아예 좀 더 높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한 3,200, 3,300까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낙관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새벽에 나온 지금 MSCI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이 또 선진지수 편입 관찰국 대상국 등재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선 노력을 했던 것들은 있지만 아직 우리 증시가 지금 선진 시장에 들어가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게 또 국제적인 시각이다.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 상태고요. 원화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진다. 이런 네.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막 좋아지는 시즌은 아닙니다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고 또 거버넌스라고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도 개선되고 있고 상법 개정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해서 3,100선까지 또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약세로 돌아섰네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많이 진정됐죠? 네, 어쨌든 같은 이유입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그전까지만 해도 치솟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1,361원, 그러니까 0.8원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달러 약세 분위기가 어쨌든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제 좀 다시 안정이 되고 있네요. 네, 휴전 소식 알려지면서 비트코인도 1억 4,60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반등을 했고요. 이렇게 좀 전쟁 관련 이슈가 완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에는 위험 자산을 좀 더 투자를 늘려도 되겠다. 위험 자산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 어떤 가격들의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이 지금 약 한 2% 내린 온스당 3,3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서영태 기자에게 갑니다. 중동 지역 휴전 소식에 우리 경제계도 좀 안도의 한숨을 내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더 거세게 싸웠다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가랑 운임이 또 치솟았겠죠. 네.
또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고 또 그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또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별로도 물류비와 유가 상승에 타격을 입고요. 또 중동 지역 사업도 어려워졌을 건데요. 기업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이 물류 대란을 피했다는 점을 반기고 있어요. 이란이 막으려고 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이 가전 사업이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해협이 봉쇄돼서 다른 바닷길 운임이 오르면은 물류비 부담이 생기는데 이 가전 사업이라는 게 마진율이 낮아서 물류비에 민감합니다. 또 삼성전자랑 LG전자는 또 중동 사업도 천천히 재개할 전망인데 일단 요르단으로 현지 파견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복귀시킬 방침입니다.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해운 항공, 정유도 차질을 빚었던 중동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다만 방산업계는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 이런 방산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희일비하는 게 사실 주가의 흐름이기도 한데 또 국제 유가도 최근에 많이 변동이 있었잖아요. 70달러대 중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60달러대 중반까지 안정이 됐고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유가가 낮으면은 우리한테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유가가 낮아지려면 일단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요. 이 주요 산유국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추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낮아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란 급습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6달러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한 64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브렌트유나 이런 두바이유도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이 셰일 기업들이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한 65달러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릴 유인이 없고요. 또 올해 유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시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셰일 업계가 장기적인 고유가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증산에는 좀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중동 문제도 또 유가도 한 곱이 넘겼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파월 의장은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또 칭하면서 네. 기준금리를 다시 또 내리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요. 유럽은 10번이나 내렸다. 그런데 미국은 하지 않았다. 연준은 최소 2에서 3%포인트 내려야 한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미국은 한 8천억 달러 이상을 아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나중에 상황 나빠지면 그때 또 금리 올리면 되지 않냐. 좀 이런 무책임한 발언도 좀 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네. 지난 4월에는 파월을 조기에 해임할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그때 금융시장에 좀 충격이 번졌고 그러니까 해임 발언을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거든요. 네. 4번 회의를 열었는데 4번 다 동결했고 지금 4.25에서 4.50% 수준으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또 파월 의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와 마찰 아닌 마찰로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상호관세 이거 유예된 것도 7월 9일까지여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통상 당국자들의 면담이 있었어요. 고위급이죠. 네, 고위급 면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서 어쨌든 앞으로 속도감 있게 협상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관세 협의를 책임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 그러니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은 지금 다음 달 8일을 시한으로 해서 7월 패키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합의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재확인하고 큰 틀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협상 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인데요. 이 여한구 본부장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네. 통상정책국장을 지냈고 또 통상교섭실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하고는 또 구면이기도 해서 네, 아무래도 어쨌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비교적 좀 솔직하게 서로 입장을 나눴다고 산업부에서 전했고요. 네. 그 미국의 25%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미국에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또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적인 정당성 그리고 위임사항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고도 했는데요. 제조업 분야의 좀 다방면에 걸쳐서 한미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금 금요일까지 분야별로 기술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술 협의회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 이게 관계부처 우리 다 이렇게 모여서 구성을 했는데요. 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좀 여기에서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기를 좀 바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언제 열릴까 이것도 주목받는 포인트인데 지난번에 G7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일찍 돌아가 버렸고 네. 나토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언제 열릴까요? 한미 정상회담? 네, 어쨌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좀 그 힌트를 미국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조금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좀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서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셉 윤 대사 대리가 좀 미국의 입장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이제 가졌는데요. 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의 통화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였다. 근데 이란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리 일정을 잡기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대사 대리로 있는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도 했고요. 네. 북한과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 북미 대화를 완결하지 못한 점을 숙제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좀 원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탱고를 추려면 결국 2명이 필요한데 북한으로부터 지금 다시 대화 재개에 가담할 용의가 있는지는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뭐 서신을 보냈는데 북한에서 안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볼 때 북한 측에서 지금 미온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금 세계 각국에게 방위비를 더 늘려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나토를 비롯해서. 네.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또 우리한테 부담이 될 테고요. 네, 이게 사실 어떤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윤 대사 대리가 그러니까 한국 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윤 대사 대리에 따르면 어쨌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3가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군사건설, 군수비용, 인건비. 근데 이 3가지 비용 외에 다른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담을 하면 좋냐. 그중에서도 한국의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한국과 미국이 좀 같이 얘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이 안보 분야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입장들을 계속 밝혔었는데요.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작년에 10월 이제 협정을 했던 한미가 합의를 했던 네.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과 관련해서 방위비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이 3가지 항목 외에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자산 전개 비용 같은 것들을 한국과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걸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미국은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동맹국도 어떤 그 국내 총생산 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이 계속 지금 동맹에게 좀 이렇게 공정한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점 강조하는 것이 어떤 배경은 결국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윤 대사 대리가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들이 더 안전에 보안에 안보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 돈 덜 쓰게 네. 너희 돈 더 써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서영태 기자에게 갑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왔어요. 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 정도 예산으로 공과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 돈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네. 부담 경감 크레딧 그리고 비즈 플러스 카드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부담 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카드에 크레딧을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크레딧으로 공과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이 소상공인이 카드사를 고르고 카드를 등록하면은 여기에 크레딧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즈 플러스 카드는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인데 이 신용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인 그런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재료비라던가 아니면 기기 구입이라던가 이런 쪽에 사업 운용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사는데 쓸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배달비랑 택배비 지원도 하는데요. 배달이랑 택배를 주로 하는 그런 업종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도 제외가 되는데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은 한 곳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채무 재조정뿐만 아니라 아예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탕감해주는 방안들도 들어가는데 이 대상자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이 코로나 때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죠. 네. 여기서 중소득층, 저소득층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은 네. 최대 9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 및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금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조건은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없어야 하고요. 원금 5천만 원 이하인 그런 신용대출이 대상입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탕감받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이 대상인 그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사람한테는 역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경영 위기에도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온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고 장기 분할 상환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경영 위기 상황이라면은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자 1%포인트를 지원받고요. 폐업 위기 상황이면은 15년 분할 상환에 우대금리 2.7%가 지원됩니다. 금융당국은 9월 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2차 추경이 처리되어야 하고요. 또 금융권에서 얼마나 또 부담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출연금 분담 비율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도 좀 고쳐야 하고요. 좀 법을 고치면서 같이 대응해야 될 게 좀 많이 남아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구체화돼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전달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 중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3위가 이란이고요. 2위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오펙 회원국 중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 힌트를 드리자면 수도가 리야드입니다. 리야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찾아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이기도 하죠. 오일머니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 왕세자 이름도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빈살만 왕세자. 해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양해각서 체결하기도 했고, 이 나라가 미국의 한 850조 원대
무기 체계 비롯해서 다양한 걸 수입하겠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세상을 또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었죠. 그 리야드라는 그 수도 이름은 우리에게 약간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됐어야 되는데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전에서 좀 빼앗긴 나라이기도 하죠. 특히 이 나라를 많이들 추억해 주시네요. 3222 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1983년부터 85년까지 27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답, 이 나라 이름 맞춰주셨고요. 4270님도 아버지께서 저 어릴 때 이 나라에서 돈을 벌어 오셨어요. 라고. 우리나라 아무래도 그 건설 근로자들, 건설 노동자들이 특히 80년대 이 나라 가서 정말 땀을 많이 흘리셨었죠. 덕분에 또 우리나라가 외화도 많이 벌어오게 되었고요. 4391님 정답 아랍에미레이트. 나라 이름 글자 수는 똑같습니다만 오답입니다. 오답. 이은주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배워갑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성공예감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918님은요. 기름값 오를까 봐 어제 절반 정도만 넣었어요. 반 정도만 넣으셨다고요. 근데 기름값 오를 것 같으면 가득 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질 것 같을 때 조금만 넣어야죠. 예, 조금 반대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좀 오지랖이 넓었습니다만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참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라도 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험 사기단의 짓이었다라는 걸 또 뒤늦게 알게 된다면 보험료까지 뭐 2중 3중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에서 120차례에 걸쳐서 고의 사고를 내고 4억 원의 보상금을 타낸 일당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 금액만 지난해 5,7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법 또 피해 예방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시죠.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일단 쿵소리 나면 뒷목부터 잡고 내리는 분들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험 사기라고 하면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은가요? 요즘? 예, 그런 사례는 사실 이제 별로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해당되는 차량을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과실 책임 많을 수 있는 차량들이 있죠. 뭐 차선 넘어가려고 하는 거, 또는 차선 변경 불가능한데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또 방향 지지등도 안 켜거나 어린이 보호 구역을 빠르게 막 통과하는 차량이나 또 사거리 횡단보도 정지 신호 우회전 금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회전하는 차량, 또 끼어들기 금지구에서 끼어드는 차량, 휴대폰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완전히 이제 노림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골목이나 그렇습니다. 막 교차로 같은 데서도? 예, 그런 데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죠. 뭐 비보좌회전 차량 이런 거는 정말 아주 뭐 고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선을 조금씩 이탈해서 운전하는 차량, 충돌 가능성 높다. 이면도로 안에서 이런 추돌 가능성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좀 사각지대 이런 데들 또 일방 통행 도로 이런 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진짜 무섭네요. 네. 또 하나 이걸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를 이제 걸러내는 게 보험사의 역할도 좀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기존에는 이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했는데 네. 요새는 끄고 설치도 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를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보험사들끼리 서로 이제 연동을 해가고 보고 있고요. 분석을 한 다음에 단기간에 보험금 여러 번 청구했네. A사에도 청구했어? B사도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병원 치료 관련된 데이터들도 지금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잉, 허위 진단하는 병원들 적발하고 있고요. 그 적발된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환자들 명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분석하고 사회관계망 분석을 해서 이 공모관계, 추가 관여자를 확보해 나가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뭔가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보험 사기가 굉장히 조직적이라 하더라고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조직에 연루되는 일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차량에 한 명 타 있는 것하고 여러 명이 타 있는 것하고 보험금 지급되는 규모가 달라지겠죠. 아하.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모르고 탑승했다가 중간에 돈 준다고 하니까 진행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직적으로 가담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또 알바를 모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제 최근에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알선글 올리는 거 처벌하나? 근데 보험 사기 죄하고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 사기를 적극적으로 모집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어떤 글 좀 대신 올려달라라고 해서 글만 써줬는데도 보험 사기 집단에 대해 연루돼서 처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모도 아니고 이제 방조범 정도 되느냐 아니냐 갖고 재판이나 수사에서 엄청 많이 다퉈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같이 공모자로 해갖고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들자. 갖고 동일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광고다, 알바다, 해서 뭐 전송해서 게시 올려준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갖고 하시면 10년 이하 징역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 보험 사기죄에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기 알바, 단순 알바라고 해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뭔가 세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보험 사기 집단 잡아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 과거부터 처벌되었던 걸 경향을 보면 벌금형 처벌했던 것이 많긴 합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요. 네네. 최근에 2024년, 2025년도에 들어오면 실형 선고랑 법정 구속되는 사안, 구속 기소되는 사안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벌금형에 그친다 이렇게만 보고 계시면 네. 앞으로 더 형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그 점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보험사하고 단순 가담하셨던 분들은 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보험금 관련된 환수 조치나 또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고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전체적인 상황에 봐서는 벌금형 처벌이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돈은 돈대로 벌금을 맞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내고 향후에는 징역형 선고도 경과돼서 그러니까 같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를 한 네네. 번에서 걸리고 두 번에서 걸리고 총 3번 한 전과가 있는 사람하고 예. 걸리기 전에 한 30번을 했는데 그 딱 한 번 걸린 사람하고 그럼 처벌 수위가 이건 다른가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30번을 했는데 30번이 데이터로 다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처벌 수위는 지금으로 보면 2년 6개월에서 3년까지도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실형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어 재범하고 또 했다라고 해도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누번 기간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장기형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되고요. 집행유예를 절대로 못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 분 다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보험금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회수해야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나 이거 다 도박으로 탕진했다. 유흥비로 네. 써버렸다. 이제 나 돌려줄 돈 없다. 이러면 그냥 보험사 손해되는 겁니까? 보험사가 손해를 입게 될 거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마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썼다라고 하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쓸 겁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 아주 불량하다 이렇게 쓸 거라서 아하. 형량이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늘어나실 겁니다. 예, 갚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기쳐서 받아낸 보험금을 갚지 않으면 형량이 더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보험 이용자 또 고객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이런 사기가 많아질수록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고 그러면 결국 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걱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2016년도에 처음에 보험 사기가 막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 보이스피싱 다음으로 사회 전체의 신뢰망을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피해가 결국은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또 사고도 별로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해당 그러게요. 사안 관련돼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가장 큰 보험 사기죄의 그런 문제고 그것이 바로 보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처법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게 접촉사고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19가 몇 번이지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상. 근데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뭔가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사고가 나면 일단 그 자리에서 보통 보험 사기 사건 경우에 입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보험 사기 관련해서 현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그걸 끝내자. 얼마 주면 끝내겠다. 요거 좀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데 한 2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예, 뭐 그 정도 좀 더 달라고 할 때가 많긴 한데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보험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신고를 하셔서 예. 상황에서 현장에서 뭔가 정리가 되고서 아무런 증거도 안 남는 상태를 일단 막으셔야 되고요. 뭐 과실로 사고 나는데 이런 의심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이거 평상시에 맨날 통행하는 도로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그걸 갖고 바로 이거 보험 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현장에서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목격자 진술도 하시고 연락처도 교환하시고 네. 이제 블랙박스 등 같은 것들도 확인해서 증거 자료 확보하셔서 보험사 도움 받아서 정리를 하시고 이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보험 신고 관련된 센터에 신고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네. 그 후에 정리된 내용을 갖고서는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이제 사건 접수를 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가 되면은 예. 이 보험 관련된 가입자, 고객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서 이제 통상적인 이 사기죄와 관련해서 보면 사기죄 접수 대비해서 이제 기소율은 한 4개 중에 1개 정도가 기소되는데 반면에서 이 보험 사기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한 5할 정도 이상, 한 6할 정도까지도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열심히 현장 사진과 해당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신속하게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사진 동영상 찍기 너무나 편리하고 블랙박스도 네. 잘들 갖춰져 있으니까요.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하는 거고. 이거 또 하나 많이 헷갈리시는 게 사고 났을 때 예. 보험사만 부르면 되는지 경찰부터 불러야 되는지 이거 헷갈릴 때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분은 제 생각에는 보험사에서 사람이 다쳤다라고 생각이 돼서 대인 문제가 생겼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크게 충돌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하셔야 되는데 차와 사람이 부딪혔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다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게 나중에 뺑소니나 또는 심각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문제로 전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즉각 경찰관을 부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다만 접촉 사고일 때 굳이 경찰까지 연락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 보험사 그렇습니다. 신고부터.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한참 지난 다음에 뭐 뉴스를 통해서나 저게 보험 사기였다라는 걸 한참 후에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사고 이력이 있어서 막 보험료가 할증됐어. 억울하지 예.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있죠. 보험 사기 피해 자체가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예. 법원 판결로 피해 정보가 확인해. 당신이 피해자예요라고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그게 등록이 되거든요. 네. 그 등록된 정보를 우리가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이렇게 부릅니다.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확인서. 이걸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제출하시면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건 아하. 사기를 당한 거지 교통사고 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사에 그게 통보가 됩니다. 그럼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 가입 불이익이 이제 차단되고요. 네. 벌점도 삭제되고 범칙금 냈던 것도 환급받게 됩니다. 이게 뭐 시효 같은 게 있습니까? 시효는 특별하게 시효는 없습니다. 네. 그래요. 보험개발원에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갖다 내면 보험사에 통보가 된다. 근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 직접 조회해 보시면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접속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3년 전에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보험사기 집단이었고 그게 어디 정보에 등록됐는지는 내가 나중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원에 들어가서 보시면 등록이 돼 있으면 나옵니다. 네. 아, 내가 일일이 뭐 이렇게 뭐 검색해보고 이거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네네. 대신 사건 그거는 기록이 발급받으셔서 남아있으니까. 경찰서에 내는 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하,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본인이 직접.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무력 충돌에서 승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 전쟁이 끝날 전망입니다. 의회 증언에 나선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시 밝혔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와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세대들, Z세대들의 차 이야기라고요. 네. 어떤 차를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는 네. 아니고 네. 마시는 차요. 마시는 차. 네, 마시는 차. 아니 근데 젊은 친구들이 왜 얼죽아라고도 하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커피가 아니라 차예요, 차.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근데 네. 최근에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Z세대를 중심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커피를 대체하는 음료가 아니고 나의 감각적인 취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차를 마시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차를 좋아한다. 네. 우리 흔히 뭐 유자차, 네. 결명자차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쌍화차. 그쵸. 저는 십전대보탕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뭐 많이 마셔요? 요즘 가장 인기인 게 바로 말차입니다. 말차? 네. 이 말차는 찻잎을 우려내는 게 아니고 곱게 간 녹차 가루를 물이나 우유에 풀어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서는 말차 라떼로 이제 많이 보셨을 맞아요. 텐데요. 예전에는 좀 소수 마니아층만 관심을 가졌던 음료라면 최근에는 이 Z세대가 정말 사랑하는 트렌디 음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SNS에서 말차가 알고리즘을 점령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말차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890만 개가 넘고요. 최근에 말차 관련 유행, 트렌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또 오늘 점심에 말차 라떼 한 잔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그렇죠. 생각나는데요. 그러면 커피보다 오히려 이렇게 차에 빠진 이유, 젊은 세대가 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요즘 건강과 자기 관리를 굉장히 중시를 많이 하죠. 네. 특히 커피보다 말차가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좀 심장이 많이 두근거린다든지 이 카페인 카페인 안 때문에. 맞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속이 쓰린다든지 또 집중력을 너무 높여줘서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되면서 명상 음료, 디톡스 음료 이걸로 이제 말차가 부상을 했습니다. 또 요즘 국내에서는 식사 후에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또 항산화 성분이 많다 해서 이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 꼽자면 예. 역시 SNS 때문인데요. 이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즘 유행은 셀럽이 이끌고 SNS가 키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말차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 해외 유명 셀럽들이 아침에 일상에 이 말차를 넣은 영상이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차가 특유의 초록색 색상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차 하면 힙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게 된 거죠. 이게 녹차보다 훨씬 더 진하고 그쵸. 탁하죠. 그쵸. 그래서 딱 눈에 띕니다. 색상 자체가 눈에 띄다 보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사진 찍기 딱 좋은 차네요. 그쵸. 그래서 이 Z세대가 이게 힙한 라이프스타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따라하면서 전 세계로 번진 그런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말차의 효능이라든지 차의 향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역시나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그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 거기에 딱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말차가 좀 재밌는 것이 예. 직접 만들어 먹는 이 과정 자체가 경험의 일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요. 네, 우리 대나무 찻솔로 곱게 거품을 내는 그런 이미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걸 이제 격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리추얼, 또 명상, 나를 위한 하나의 의식 이렇게 또 제기되면서 예쁜 다완이랑 찻솔을 갖춰놓고 이제 말차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SNS에 홈카페 해시태그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불가능하고 좀 여유를 찾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차를 즐기게 되는데 힐링의 시간으로 인식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차 한 잔의 맛과 향을 음미하다 보면 좀 긴장된 몸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좀 더 나아가서는 말차의 품종이나 등급 또 격부라는 법 이런 것들을 깊이 파고드는 말차 덕후라고 불리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 와인 소믈리에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차 덕후 분들도 하동 1등급 말차라 그런지 좀 떫은 맛이 강하고 또 감칠맛이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전문성도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녹차잎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쵸. 소믈리에처럼 네. 격불을 하는 방법. 네. 이게 격불이 거품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찻솔로 이렇게 말차 가루를 잘 풀어내는 것을 이제 격불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막 명상도 하고. 네, 뭔가 칠링 타임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뭔가 좀 여유를 느낀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과정인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유행이 되면 식품 업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바로 뭐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가보시면은 초록색이 참 많이 보여요. 네, 실제로 요즘 식품과 유통업계에서 말차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들 말차 메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초콜릿이나 과자, 케이크 이 초록색 디저트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커피가 아닌 다른 음료의 대안으로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메뉴가 다양해지고 경쟁력을 갖추려는 이런 카페 업계의 전략이 또 맞물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말차맛 스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즌 한정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희소성과 또 유행 선도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차 전문 브랜드들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국내 차 전문 브랜드는 이 말차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경험 공간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 네. 이곳에서 직접 나만의 차를 만들어보는 수업도 진행하고 또 차를 활용한 디저트나 칵테일 이런 것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핫플레이스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일종의 산업이 되네요. 트렌드가 그쵸. 또 산업을 만들고. 네. 그러면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는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을까? 말차 가지고 화장품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말차 인기가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특유의 감성 때문인데요. 뷰티 업계에서는 말차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초록색, 녹색 아이섀도우, 또 녹색 네일 컬러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녹색으로요? 네. 슈렉이나 헐크처럼 되는 좀 건 아니죠? 은은한 녹색이에요. 은은한 녹색. 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름에 하기 좀 좋은 메이크업이다 해가지고 네. 또 요즘 K뷰티에서 이 말차 메이크업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 말차 성분을 활용해서 피부에 진정에 도움을 준다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네. 또 향수 업계에서는 말차 향 이런 향수,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도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차 향은 어떤 향일까? 이거 나중에 한번 맡아보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KBS 콩이 딱 말차 색깔이네요. KBS 네네네, 콩 저 맞습니다. 캐릭터가. 네. 저거는 콩색이어서 그런 건가요? 말차 말고 우리가 이제 차 전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차를 또 좋아할까요?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요즘 이런 캐모마일이라 페퍼민트 같은 허브차도 인기가 많고요. 네. 또 블렌딩 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면을 위한 차,
소화를 돕는 차, 이런 식으로 개인의 컨디션과 취향에 맞춘 차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커피 전문점에서도 이 차를 찾는 소비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지난해 차 음료 매출이 전년 대비 15.5%나 증가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팔린 음료 이 탑 10을 놓으면 네. 3개의 종류가 티 음료라고 합니다. 커피 빼고 3개가 티. 네,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건데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점차 이런 티 음료가 인기를 계속 끌면서 일부 커피 수요를 좀 대체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업계의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땐 커피를 많이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요. 그렇죠. 이미 하루에 한 3잔씩은 마시니까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네. 티를 사서 마시는 거고. 맞습니다. 이 차 시장이 계속 커질까요? 한국은 사실 여전히 세계 상위권 커피 소비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커피 시장은 좀 다소 포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 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그 시장의 크기를 같이 또 키우고 있고요. 이러한 말차 유행이 또 이러한 차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전 세계 말차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씩 빠르게 성장해서 2029년에는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러한 탓에 일본의 한 말차 공급업체는 1인당 구매 수량을 또 제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한때의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커피처럼 하나의 고정적인 카테고리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좀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이 말차 한 잔에 7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하루 3-4잔 이상 마시면 좀 불면이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또 이 카페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 오늘은 말차 한 잔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지. 커피보다는 조금 덜 들어있지만 그래도 네. 말차에도 카페인이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 네. 오늘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배달 수수료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새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일부에서는 배달 수수료를 또 내리는 업체도 있고요. 과연 어떻게 장사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